따라라라라. 소장님 바쁘세요? 네, 그럼 잠깐. 지난번에 KT 크로포드의 AI 지도책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때 인공지능 혁명에 대한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 기회로 이렇게 넘겼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AI 지도책의 핵심적인 질문, 인공지능은 누구를 위해서 복무하며 어떤 종류의 권력이며, 그리고 인공지능을 위한 토대 구조들, 크로포드는 이제 채굴주의라고 설명한 부분들을 이제 강조했었던 것 같은데, 뭐 역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복무하는가의 문제를 좀 더 천착해야 된다는 거고, 인공지능이 자본을 위해서 복무를 한다라는 것은 자본에 대해서 생산적이다라는 거고, 이윤 생산에 기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기여하는가, 어떻게 기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서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그런 질문은 정치경제학적 질문이죠. 이 크로포드의 책은 정치경제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배경 지식들을 갖다가 잘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 돋보이는 책입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지고 있지 않죠. 이분은 이제 개발자고 AI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적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지고 대답하는 일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혁명이 자본주의에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뭐 공유경제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기이카라미를 형성하고 있는 뭐 배달앱 또는 우버 또는 뭐 에어비앤비 이런 류의 이제 플랫폼, 이런 플랫폼들 역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알고리즘이 이제 노동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방식으로 이제 굴러가잖아요. 에 대해서 기생적이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전체가 기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생산적이라고 봐요. 그럼 생산적이다는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인공지능은 무엇에 좋으냐? 자본의 이윤 생산에 생산적이고 기여한다. 자본에 대해서 좋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왜 좋은가? 매우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탄생을 했고, 얘가 빅데이터 형성을 하고, 또 항상적으로 외부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 자체가 유능해지는 그런 방식의 인공지능은 제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시간기계다. 크로포드 책에도 시간에 대한 분석들이 좀 나오는데, 자본주의가 시간 기술이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간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라는 게 크로포드 책에도 나옵니다. 시간기계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공장에서 생산 중단, 가동 중단 시간을 갖다가 가급적 줄인다.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이 생산 플랫폼 회사들이 그런 건데, 제너럴 일렉트릭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인다라는 거고, 그러면 플랫폼 인공지능 자체가 제조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있는 제조 기술의 가동 중단 시간을 갖다가 있는 제조 기술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가급적 줄이기 때문에 이 생산성에 기여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유통인데요. 예를 들어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 회사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은 당연히 광고 플랫폼 회사죠. 이 광고 플랫폼 회사가 맞춤형 광고를 함으로써 이 재고로 쌓이지 않고 가급적 상품이 많이 유통되도록 촉진을 하죠. 그리고 과거의 광고 회사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 점에서. 두 번째는 이커머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이커머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유통되고 소비되도록 유통 주기를 줄였다는 거예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모든 회사들은 항상적으로 이 새로 수집되는 데이터에 의해서 알고리즘 자체를 갖다 항상적으로 매일 진화시켜야 됩니다. 그 얘기는 매일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제조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의 기계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생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경쟁이 밀리지 않도록 교체하는 것이지, 대기업의 경우는 이 기계가 노후화되려고 그러면 20년, 30년이 걸립니다. 20년, 30년 동안 이 회사의 자본가는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은 모아둬야 됩니다. 이 돈을. 그러니까 유효화폐 자본을 축적해야 됩니다. 뭐 사내 유보죠. 축적을 해서 20년 후, 30년 후에 이 기계를 갖다가 거대 장비를 갖다가 또 설치해서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재투자 주기가 굉장히 길다는 문제 역시 대표적인 플랫폼 자본 구글,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메타 이런 데서는 다 재투자 주기조차도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늘 재투자되는 게 됐다는 거예요. 공장의 가동 주기도 짧아졌죠. 그 다음에 유통 주기도 짧아졌죠. 재투자 주기도 짧아졌죠. 결국은 자본의 회전 기간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를 이용하고 똑같은 이윤율 하에서도 이 회전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윤 생산에 기여를 하죠.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하자면 1.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이랑 시간 기계다라는 거고 2. 시간 기계는 자본의 회전 주기를 단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윤 생산에 기여한다. 자본에 대해서 효과적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자본에 대해서 생산적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본의 이윤 생산에 데이터가 기여하는 부분 이런 걸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등등의 일들은 산업자본주의에서도 했어요. 뭐 수요가 어느 정도 되겠냐,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방식의 데이터 중심성이 가장 극도로 그리고 기술적 장치에서 뒷받침되는 형태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때 플랫폼이라는 것은 디지털 인프라를 뜻하고요. 기기 이코노미의 노동들을 얘기할 때 이 플랫폼보다 훨씬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맥락에서 플랫폼이란 데이터의 수집 추출 기구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데이터는 만약에 구글이나 뭐 아마존 이런 플랫폼이 없다 그러면 수집 추출되지 않아요. 제가 구글에 접속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글이 수집할 수 있고, 그러나 이 디지털 플랫폼은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어떤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디지털 플랫폼과 무관계한 어떤 디지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수집이 되는 겁니다. 이 자동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생산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단축, 그리고 일종의 시간 기계로서 역할을 한다 그럴 때 그 출발점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없다 그러면은 이 이윤 생산 자체가 시작이 될 수 없는 거죠. 크로포드도 얘기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그냥 공유제죠. 제 개념을 얘기하면 공유부고요. 그런데 인클로저, 포획을 해서 사적 활용을 해서 억만장자 되기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데이터 인클로저야말로 현대 자본주의의 이윤 생산의 출발점이고, 제식으로 얘기하면 데이터에 대한 원시적 축적이 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과거의 원시적 축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갖다가 사유화한 거죠. 토지는 원래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법적인 형태가 바뀐 거죠. 공동소유에서 사적 소유로 바뀐 거죠. 이 토지에 대한 인클로저는 사실은 18세기 말까지 영국에서 진행이 된 일이죠. 자본주의를 태동시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데이터 인클로저를 하는데 그것은 매일 일어나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인클로저에 의해서 이 알고리즘이 진화하고,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본의 회전 속도를 줄이는 시간 기계로 작동을 하고, 그래서 이윤 생산에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에 대한 원시적 축적은 현대 자본주의의 이윤 생산의 출발점이자 어떻게 보면 이윤 전체가 데이터 원축의 기초에 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플랫폼 자본의 이윤 원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온라인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근데 달리 얘기하면은 뭐 빅데이터 자본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데이터 기반이고 빅데이터를 형성하는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구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장치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이 모든 이윤 생산의 그 원천 출발점인 데이터에 주목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네이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이밍하건 똑같은 사태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고요. 데이터가 이윤 생산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강조한 건데, 좀 분석적, 개념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원시적 축적, 항상적으로 반복되는 원시적 축적이다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럼 금민 당신은 이 자본주의 이윤이 전부 원축에서 나온 거야, 데이터 뺏기에서 나온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이터 뺏기 없이는 이 이윤 생산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모든 이윤이 데이터 뺏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 뺏기는 이윤 생산의 출발점이고, 이윤 생산 과정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냄으로써 이윤 생산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을 했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런 시간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로 발전한 시간 기계를 가지고 있는 뭐 구글에 대해서 새로운 신흥업자들이 대결하지 못하게 하죠.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맞춤형 광고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유통시간을 줄인다든지 이걸 이제 막 쓰는 이제 상대적인 잉여가치 생산이라고 그러는데 낡은 기계가 있는데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제조기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1시간에 한 5개 생산하는데 10개를 생산해요. 그럼 10개를 생산하는 이 자본가가 상대적인 잉여가치 생산에 입각해서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겠죠.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간기계 역시 그렇다. 똑같은 제조기계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전 속도가 굉장히 높은 기계, 이게 데이터 기계죠. 알고리즘 기계죠. 일종의 시간기계가 물질적인 생산기계가 아니라 시간기계가 결합해서 가동이 될 경우에 회전 속도가 높아짐으로 더 많은 이윤량이 나오겠죠. 이윤율은 매 회전에 대해서 똑같다 하더라도요. 결과적으로 이윤량은 커지겠죠. 그랬을 때 이 플랫폼 기업들 또는 빅데이터 기업들은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에 의한 이윤을 획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냐? 사실은 모노폴리 렌트, 독점 지대도 획득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대적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플랫폼은 데이터 규모의 경제, 데이터가 많아서 알고리즘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독점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반독점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 업계 자체가 독점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달 플랫폼은 한 개로 통일되고 검색은 한 개로 통일되고 이커머스는 뭐 아마존이 다 먹는다든지 이런 식의 분야별 독점 체계가 등장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독점화 경향을 통해서 사실은 독점지대, 상업적 독점지대를 갖다가 커머셜 모노폴리가 성립하고 독점지대를 획득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개 더 덧붙이자 그러면은 이 주문형 노동 또는 뭐 단기근로, 배달앱처럼 이런데 적용된 기기이코노미, 기경제에 적용되어 있는 알고리즘은 전통적인 절대적인 가치도 생산하죠. 그 전에 정규 고용을 유지할 때 주었던 임금보다 고용관계를 회피함으로써 훨씬 많은 노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그게 다 그들의 이윤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그러지만 알고리즘 개발 비용보다 절약하는 임금이 훨씬 높을 때는 절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더 많은 착취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들의 운동 형식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인클로저, 원시적 축적, 그거는 공통적으로 일어나지만 나머지 절대적인 가치 생산이라든지 독점 지대라든지 상대적인 가치 생산은 이 기업마다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